그래서 고유운동이 큰 어떤 별 주위로 목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우리 시선에 수직한 평면에서 궤도 운동을 한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그 행성, 그 별이 갖고 있는 행성이 수직한 궤도를 그 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수직한 궤도를 움직여야지. 그래야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수직이라는 것은 이 별을 양쪽 우리가 봤을 때 양쪽 이 옆에서 이렇게 끄는 힘. 그게 아니라 수평 방향이야 이거죠. 그러면 요 앞이랑 요 앞에서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이 별을 끌면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이 그 얘기예요. 빛을 내지 않은 행성이 관측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중심별의 오른쪽에 있다면 그 별은 중력의 작용으로 행성 쪽으로 약간 끌리게 될 거다. 그리고 반대로 별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중심별은 왼쪽으로 중력을 받는다. 그렇죠? 이게 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이게 행성이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갈 거고 행성이 왼쪽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살짝 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별이 천구면에 그리는 경로는 직선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린 행성으로부터 받는 중력 섭동 때문에 삼각함수꼴에 구불구불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린 행성의 중력 섭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섭동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서로 겹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섭동 때문에 삼각함수꼴에 삼각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비록 딸려있는 행성이나 동반성을 직접 볼 수 없더라도 어떤 별의 천구성 운동이 이와 같이 주기성의 곡선을 그린다면 우리는 그 별 주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천체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이 삼각함수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다고 하면 그 주변에 행성이나 동반성이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별이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연구할 수 있었던 최초의 별이 바너드의 별이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너드의 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추측되는 그런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너드 별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단독성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근데 이건 단독성이 아니라 삼중성이죠. 그래서 바너드의 별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단독성이다. 실제로 삼중성인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의 경우에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중력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의 행성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렇죠. 삼중성은 이 천체들끼리의 그 움직임, 이 천체들 서로 주고받는 중력 때문에 요 별들이 다른 행성을 거느리고 있어도 그것의 영향을 파악하기가 힘들죠. 이 세 개가 이 세 개의 천체의 중력만으로도 이것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너드의 별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수집된 사진 건판에서 현미경으로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위치 변화를 측정해서 겨우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단독성의 경우에도 행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별 주위에서 행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위적으로 식을 일으키는 거다. 자, 우주망원경 앞에 차폐 원반을 설치해서 중심별에서 오는 빛을 살짝 가리면 행성 표면에서 반사된 중심빛의
중심별의 빛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망원경 앞에 차폐막을 설치해가지고 중심별에서 오는 빛을 가리면 그 행성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의 어두운 면의 경계를 이용하면 차폐 원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달의 어두운 부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달의 어두운 부분이 그 중심별에서 오는 빛을 막아섰을 때, 그때 그 행성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적외선 관측을 통해서 가까운 별들 주변에서 원반 모양의 가스와 티끌의 구름을 찾아내기도 했다. 적외선을 통해서 가까운 별들 주변에 가스와 티끌 구름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러한 원반형 구름은 행성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반 모양의 가스와 티끌의 구름이 있으면 요것들이 행성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론적 측면에서 행성계의 형성은 은하수 은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일련의 수치 모의 실험에서 우리는 가스와 티끌로 구성된 고밀도의 회전 성간운이 별과 행성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치 실험을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수치 모의 실험, 거기서 이제 회전 성간운이 별과 행성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이제 컴퓨터를 돌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9에 가까운 모양으로 시작한 회전 성간운이 회전 원반으로 형태가 변해가면서 원반 중앙에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위 원반에서 행성이 자라나는 모습을 추적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 작은 질량의 물질 덩어리들을 회전 원반에 불규칙하게 집어넣고 그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핀다. 회전 원반에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뭐 실제 어떤 그 상황과 같이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원반에서 만들어진 미행성을 나타내는 이 덩어리들은 회전 원반 안에서 궤도 운동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기체 물질과 고체 티끌을 휩쓸어 자신의 크기와 질량을 점점 키워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질량 덩어리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미행성, 그러니까 작은 행성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회전 원반 안에서 궤도 운동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기체와 고체를 더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크기를 키워나간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의 질량을 갖게 되면 중력의 작용으로 주위에 기체, 주로 수소기체를 끌어모음으로써 성장의 속도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얼마만큼 되면 중력이 더 커지니까 그 다른 그 기체나 티끌을 모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개중에 어떤 두 덩어리가 서로 충돌하면 컴퓨터로 하여금 그 둘이 한데 뭉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웬만한 크기가 둘이 만약에 충돌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뭉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컴퓨터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통한 원시 행성들의 합병은 원반 내에서 가스와 티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니까 아까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진 회전 성운,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스와 티끌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다 뭉쳐져 가지고 어떤 행성 그런 걸로 만들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초기 조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행성들의 특징이 뭐냐? 회전 원반에서의 가스와 티끌의 중심 거리에 따른 분포의 양상에 상당히 특히 민감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전 원반에서
가스와 티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죠. 수치 모의 실험의 초기 조건을 잘 정의된 범주의 값으로 잡으면 우리는 태양계의 특성과 그럴듯하게 닮은 행성의 탄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초기 조건을 어떤 식으로 특정하게 잡으면 태양계와 비슷한 그런 행성의 탄생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성된 행성의 개수가 10개 정도이고 질량이 작은 지구형 행성들이 회전 원반의 안쪽에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이 바깥쪽에 자리하는 행성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수치를 넣었더니 특정하게 넣었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렇지만 이제 초기 조건에 따라서 행성은 없고 소행성만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고 목성형 행성만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들이 가스와 티끌 입자들을 응집시켜가지고 별로 진화해서 중심별과 이중성의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목성형 행성이 더 커져가지고 별하고 이중성을 이루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태양계와 비슷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더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그렇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해를 하려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은 별의 생명,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죽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기체와 소량의 성간 티끌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다. 수소는 대폭발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 애플파이 하나를 계속 반으로 나눈다고 하면 원자 알갱이에 이르기까지 약 90번 칼질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칼도 이렇게 작은 조각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90번 칼질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1910년을 전후해서 40년 동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원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방법은 어떻게 원자를 발견했냐? 하나의 원자를 향해 다른 원자들을 쏘아 충돌시켰을 때 총알 원자들이 어떻게 튕겨나가는지를 조사해서 표적 원자의 내부 구조를 이루어 알아내는 거였다.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원자의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전자가 몇 개인가? 이게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황금의 번쩍이는 광채라든지 철의 차가운 느낌이라든지 탄소로 이루어진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이런 것을 전자가 좌우하는 거다. 원자의 저 깊숙한 내부 전자 구름 속 깊숙한 곳에 핵이 있는데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전하와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원자의 핵은 원자 전체의 경우 10만 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원자 전체에서 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원자 구름, 전자 구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이 조그마한 핵에 모여 있다. 질량을 구성하는 것이 이 원자의 10만 분의 1 크기인 핵이 결정한다 이거죠.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고 게다가 속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피어 있는데 원자 핵은 원자보다 훨씬 더 작다. 근데 내 책상은 나의 무거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누르면 이게 왜 툭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 원자가 그렇게 엉성하게 비어 있는데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환을 띠고 있다. 음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친다. 그래서 내 팔꿈치가 책상을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력한 청력 때문이다.